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가 한국 일부 세력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중국이며 중국이 가짜 뉴스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 유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다이빙 대사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방대한 정보 조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히고 가짜 뉴스와 선전, 허위 정보는 중국 외교의 일부로 자주 사용되는 도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다이 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완 문제와 더불어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 대사가 한국 내 일부 세력을 겨냥했지만 이번 논란은 처음부터 중국이 자처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that he faces as ambassador there, and one of the problems that China faces in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s that China does have a reputation for engaging in disinformation campaigns and spreading disinformation,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So that's a burden that he has to bear and his country has to bear because it does have that reputation.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급부상 상황 속에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타이완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즉답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와의 관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선박 한 척을 만들 때 10척을 건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취약점이고 계속 그런 상태로 둬선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2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속개된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 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은 이날 미한일 3국을 대표해 실시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으며 치명적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적대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핵 자위권을 거듭 주장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시대적인 비핵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속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사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법안 제출 사실을 알리고 민주당의 주디추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mutual step toward peace. First in 1953 to the cessation of military conflict, and now, hopefully, in 2025 to the formal state of war.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건 4년 전인 2021년이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온 이 법안은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로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새 회기에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건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옹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선 한국의 보수단체인 트루스 포럼이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군 정찰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열흘 전 대잠수함 초계기 포세이돈이 한반도 서해 상공을 정찰했었는데 25일 자정에도 미군 해군 해상 초계기와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A-ray 포세이돈이 25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한국 서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허태진 계정과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이날 오전 12시 45분경 서해 바다 일대에서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과 서해 공역을 여러 번 왕복한 포세이돈은 오전 3시경 최초 출격지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거리에 적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포세이돈은 약 열흘 전인 지난 15일 새벽에도 한반도 서해 상공을 집중 비행하는 모습을 노출했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도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미국 공군 소속 RC-135B 리벳 조인트는 25일 오후 2시 20분경 동해바다에 출현해 곧바로 서해 쪽으로 이동했고 이후 서해 먼바다까지 정찰 활동을 한 뒤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0분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앞서 리벳 조인트는 지난 19일에도 한국 수원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오가는 비행 흔적을 남겼는데 이번 비행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한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용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정찰기를 고려할 때 외부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군 정찰 자산이 한반도에 출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정찰 자산의 비행 궤적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정찰 활동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 논평을 통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U 컨베센트의 한반도 출격을 비난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작년 2월에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비행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해킹 공격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범죄의 배후로 지목하고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2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탈취된 자금 추적을 위한 현상금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하고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설계됐으며 저우 CEO는 라자루스와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26일 공개한 성명에서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와 도시, 민간 기부단체와 개인 기부자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 보호 증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듭 검토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다면서 재정적 제약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내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 육군 군종 신부로 참전해 부상자들을 돌보다 전사한 에밀 카폰 신부가 10억 후보자인 가경자로 선포됐습니다. 교황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폰 신부 등 가경자 5명과 성인 2명에 대한 교령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폰 신부는 1940년 사제품을 받고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그해 11월 운산 전투 중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했지만 부상자들을 돌보다 포로로 붙잡혀 북한 벽동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카폰 신부는 이후 수용소에서도 환자를 돌보다가 영양실조 등으로 쇠약해진 뒤 병에 걸려 1951년 5월 35세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유해는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하와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가 약 70년 만인 2021년 5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요소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유럽에게 그것을 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해선 그것을 잊어버리면 된다면서 나는 아마도 그것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해당 문제가 전쟁 발발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25%일 것이라고 밝혔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4월 2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을 저지할 것이냐는 질문엔 절대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그 입장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정부를 줄이는 중이며 특히 각 기관들의 조직과 사업, 관련 예산 지출에서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걷어내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효율부가 임무를 잘 해내는 중이라면서 정보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발언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협정에 대한 진전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그가 금요일에 온다고 들었다면서 나와 함께 광물 개발 협정에 서명하고자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2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광물을 개발하는 거래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안보 지원 규모가 이 같은 광물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 등으로 서명을 거부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안 초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이나 안보 지원 계속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7일 정상회담에 앞서 국내 총생산 GDP의 2.3%인 영국의 국방비를 오는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25일 의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속적 국방비 증액을 시작한다면서 2028년에는 2.6%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개발 지출은 앞으로 몇 년간 GDP의 0.5%에서 0.3%로 감소할 것이라면서 방위비 증액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영국 국방비 증액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내세웠던 2030년까지 2.5% 도달 계획을 3년 앞당기는 겁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스타머 방위비 증액, 트럼프 환심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핏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5일 스타머 총리 발언 직후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오랜 동맹국의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영 국방장관 간의 이번 통화는 공식 일정이 아니고 사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폴리티코 유럽판이 26일 해설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핵 프로그램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5일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을 만나 양자 및 영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일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015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은 이란이 핵시설 검사 제한 규정 철폐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했으며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서 우라늄 235를 최대 60% 수준으로 농축한 육불화 우라늄 생산량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상업 용도를 넘어선 수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으며 이란은 최소 3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IAEA는 관측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